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번째. 네. 예,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네. 일반인들이나 또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특정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조금 이해와 설명,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수학적 사고하고요, 네. 과학적 사고, 네. 또 논리적인 사고,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 비슷하죠, 예. 실제로. 근데 수학적 사고가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학 고유의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많은데 이제 저 책에서도 이 설명을 약간 하는데요. 논리적 사고의 경우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수학이 아니라 누구든지 논리적 사고라고 뭐 신문 기사 쓸 때도 당연히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그냥 과학적 사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과학적 사고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됐고 수학이라는 학문이 많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되고 사람들이 거론하기 시작한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수천 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전통이 오래됐다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연의 수학적 현상에 대해서 사고한다는 게 이제 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리학 같으면 물리학적인 현상에 치중을 하는 거고 생물학 같으면 생물을 보는 거고 이제 수학 같으면은 수학 구조에 대해서 주로 사고를 한다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포자도 있고 수포자도 있는데요. 네. 예. 그 수포자 출신도 이 수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나요?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느꼈을 겁니다. 예. 어느 수준에서 포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수포자라는 말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수포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가령 그 중고등학교에서 50점만 맞았다고 해도 사실은 수학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포기하고 나면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조금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수학을 많이 공부했고 알고 사실 그 사이에 즐기는 것도 확실히 있었거든요. 이제 어려운 부분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수포자의 그 나쁜 면이 자꾸 나타나지만은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수학의 기쁨보다는 수학의 고통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특히 점수가 낮았던 거. 점수가 낮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수학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니까 공부하다가 그러면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것도 약간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점점 쉬워지는 게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배우는 것 같다가 앞으로는 언젠가는 초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거라고 책에 쓰셨어요. 그렇죠. 이제 핵심적인 수학은 사람들이 뭐 보편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칙 현상 같은 것도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칙 현상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초중고 그 수학 교육이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 이제 저는 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수학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시키는 수학이 너무 높다. 그거는 뭐 틀린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 또 과학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 시키는 수학을 보면 꼭 너무 높지는 않은데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꽤 또 높기 때문에. 근데 모든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수학의 기준이 좀 높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제 느낌으로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령
수학을 어느 만큼 요구하느냐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령 100만큼 요구한다고 하면은 수학을 포기했을 때도 70까지 배우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70까지만 요구하면은 또 30만 배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게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학을 가면은 처음에서 이제 동양에서 온 그 에이시안 무슨 매스 지니어스라 그러다가 이제 다른 학생들, 미국 학생들은 거의 뭐 더하기 빼기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한국 유학생들을 추구하고 막 수학을 금방 또 잘 활용을 하고 뭐 그 분야가 뭐 사회학이건 뭐 경제학이건 뭐 그렇다는 얘기를 꽤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별로 믿겨지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는 어느 수준에서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가령 학부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저도 이제 꽤 여러 나라에서 가르쳐 봤으니까 어느 나라에 가나 대부분 학생들은 어려워하고 대학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도 대부분 학생은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더 고생하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가령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기회도 꽤 있었는데 미국에서 강의할 때보다는 쉬운 점이 많아요. 어떤 면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창조적인 면을 너무 안 배운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수학적인 언어를 좀 배우고 이런 거는 꽤 훈련들을 잘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앞에 놓고 수학의 좀 섬세한 면에 대해서 사고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즐거운 일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까닥하면은 계산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계산 가르치는 거는 대학교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유학 가서 고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철저한 기초 훈련을 받은 거는 대체로의 경우에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또 교수 레벨, 학자 레벨, 연구원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단계인 나라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초등학생의 수학적 사고와 이상적인 초등학생의 수학적 사고와 근데 뭐 고등학생 또 교수님들의 수학적 사고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레벨마다 상당히 달라집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령 비교를 좀 해보죠. 문학 같으면은 어떻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글 쓸 때하고 가령 작가가 글 쓸 때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일단 단어 어휘력이 또 차이가 나고요. 문장 정도 다르고 수학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그런 차이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양쪽 다 문학이나 수학이나 물론 그러면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물론 배우게 되는 거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도 늘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거기서 무엇이냐는 참 쉽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그걸 배워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얘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를 듣고 초등학생이 느끼는 거랑 예컨대 뭐 사회학과 교수님이 느낀 거랑 또 상당히 다르죠. 또 근데 또 뭔가 관통하는 것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관통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비교를 한다면은 함수라는 거 있잖아요. 함수를 언제 배우죠,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꽤 일찍 배우지 함수라는 거를 그것도 뭐 이제 함수라는 것도 이제 수학 연구를 하면서 항상 만나는 개념이죠. 그런데 아마 그거 같으면은 이제 관통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다음에 근데 물론 함수가 무엇이냐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종류의 함수의 예시들을 알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죠. 수학자가 하는 거하고 중학교 때 배울 때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이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수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로 시작한 제가 받아본 가져보니 근데 그러니까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근데 뭐 한 몇백 년 전에는 지식이 2배로 뛰는데 뭐 100년이 걸렸는데 요즘 1년이 걸린다. 근데 앞으로는 뭐 몇 주 만에 뭐 지식이 총량 자체는 늘 거라 그러는데요. 근데 수학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네. 수학은 사실 그 나올 만한 게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은 브레이크스루가 있지만은 그 기하급수적으로는 수학의 지식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이 얼마큼 빨리 증가하느냐 그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이라는 거를 좀 약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 측정이 어렵고 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수학과 다른 학문을 비교하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빨리 발전하는 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측정은 아니지만 일종의 약간 두리뭉실한 측정을 해보면은 논문이 나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령 이게 굉장히 간단한 비교를 하나 하자면은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쯤이 그게 1990년이었는데 그때는 박사학위 갓 받은 학생이 이미 논문을 출판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었거든요. 거의 없었을 정도. 저도 논문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출판했고 대부분 그랬는데 요새 이제 좋은 대학에서 잘한다는 학생들 보면은 졸업할 때 논문을 한 대여섯 개쯤 쓰고 졸업하는 학생은 흔해진 것 같고 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제가 아는 20개 쓴 학생들도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받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연구하는 속도나 양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같이 이제 늙어가는 사람은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학생들 하는 것 보면 그거는 이제 그 수학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이 뭐 10년, 20년 전부터 우수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이 자원마켓이 워낙 힘들어서 이렇게 뭐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판단키에는 대체로 우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수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자원마켓이 어느 정도 바뀌느냐를 그것도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우리가 뭐 항상 직장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대학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수학과들이 제가 학위 받고 나서 지금까지를 봐도 대충 추정컨대는 늘어난 학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배우는 속도가 빨라진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에 대한 시야가 대체로 넓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때 같으면은 순수 수학에 대해서 비교적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새 잘하는 학생들은 순수 수학뿐만 아니라 순수 수학의 응용, 타과학, 컴퓨터 뭐 못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융합해가지고 다른 데도 적용하고 수학 내로도 적용을 하고 이런데 굉장히 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논문에 생산되는 논문의 양과 질의 차원에서 보면은 수학은 하여튼 그 다른 뭐 물리학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문학이라든가 뭐 정치학이라든가 사회과학 일반에 비해서 하여튼 더 빠르거나 하여튼 뭐 하여튼 더 빠른다고 제가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가령 진짜 순전히 양으로 보면 물리학에서 훨씬 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수학보다. 근데 그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은 또 수학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이제 수학이 이제 그 컴퓨터 발전 관련 기술의 이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응용 수학인가요? 아니면은 그 수학 자체의 발전, 뭐 수학의 아름다운 그런 걸 위해서 뭐 이게 다른 분야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수학적 발견은 결국에는 뭔가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보면은 하려고 하면은 물론 다 궁극적으로 응용될 것 같아요. 자신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응용 수학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응용하려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거의 이제 연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응용되고 어느 부분은 아니다. 이것도 잘라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항상 응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 아마 그 물리학하고 비교하면은 그게 더 명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령 뉴턴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와서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거 제가 책에서 좀 얘기했는데 처음 공부할 때쯤에는 응용이 있어서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자연을 묘사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뭐 뉴턴 법칙 없이는 공학도 생각할 수 없고 뭐 화학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과학에 거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아주 핵심적인 것, 중요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사방대로 파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모두 다 항상 있다고는 당연히 할 수 없고 또 그 중에서 필요 없어가지고 잊혀지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게 일종의 수학에 대한 신화 내지는 그럴 수도 그런 거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수학이 일종의 리더 학문이고 다른 물리학이라든가 뭐 경제학이라든가 그런 뭐 이 IT 쪽이라는 약간 팔로워 학문이라서 그러니까 수학이 브레이크스루를 일단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발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가요? 오히려 이렇게 물리학이 먼저 발전하고 뭐 물리학에서 발견한 물리학적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양쪽 다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인 양쪽 다. 그러니까 과학이 막 나가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수학이 발견된 수학적인 이론이 발견되는 일도 있고 또 과학에서 뭐 이런 종류의 개념적인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들여다보면 수학자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경우들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 복소수라는 게 있는데 수체계 가운데 그게 아마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14세기경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20세기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게 복소수라는 게 진짜 자연에 있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배우는 행렬 같은 것도 그렇고 행렬이 19세기에 수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양자역학 20세기에 물리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수학이 더 리드했던 경우고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과학에서 수학을 활용하려고 할 때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수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보자 이 중에서 또 유용할 만한 것이 뭐냐 한번 판단해 보자 그 방향으로 갈 테지만은 이제 반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 정보하고 관련된 거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나 이제 컴퓨팅하고 관련된 거는 워낙 그건 또 기계 공학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래서 지금 기계를 만들고 굉장히 뭐 게임이고 뭐고 학습을 빨리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수학적인 이해는 훨씬 뒤쳐져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수학이 개발돼야지 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양쪽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요리사 또 언젠가는 또 몇십 년 후에는 이 AI 기자 이렇게 뭐 택시 운전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수학자 그 로봇도 AI도 가능한가요? 네, 뭐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죠.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그 AI 수학자가 나오려면은 그게 어떤 문제를 만들고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답하고 그게 핵심적인 능력인가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지능이 뭔지 잘 모르고 만드는 거잖아요. 학습을 하고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지만은 그게 지능이 뭔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도나 뭐 그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런 활동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수학이 뭔지 핵심을 파악해야지만 만드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수학자가 아니더라도 수학적 사고를 하면은 그 여러 분야대 발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국민, 유권자가 수학적 사고를 하면은 정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할까요? 비약적인 발전은 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정도죠. 이제 사회라는 거는 훨씬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도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가령 선거 시스템의 수학적인 이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연구하는 토픽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선거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수학이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설문조사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의를 반영하려면 어떤 구조적인 도움이 필요하느냐 이런 데서 수학적인 이론이 조금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론 같은 게 사용되고 그러는데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잘 안 일어나잖아요. 비약적인 발전은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의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IQ가 하여튼 그 150 이상이고 막 160, 170 그런 분들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수학자 중에 뭐 IQ가 100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많은가요? 아니면은 100 가지고는 좀 힘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냥 제가 공부해 보지는 않고 그냥 경험을 근거로 얘기해 본다면은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도 뭔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운동 같아도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면 달리기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가진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비교적 신체만 건강하면 열심히 뛰면은 뭐 달리기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수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다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건 정말 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능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관심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여러 요건들이 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자가 되려면은 성격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거는 그야말로 약간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좀 내성적인 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차이들은 있는데 지능 가지고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또 너무 낮으면 어렵겠지만 아까 그 신체적인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단 그 피타고라스가 그 이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되는가요? 그건 어려운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아니면 아버지가 없나요, 수학은? 아버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들, 그러니까 영어로 뭐 이 파운딩 파더즈 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하듯이 수학도 아버지들이 여러 명 있나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아버지들을 그냥 수록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양 전통에서 보면 뭐 피타고라스도 얘기하고 뭐 아르키메데스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유클리드 같은 기하 원전을 쓴 사람도 많이 얘기되고 그러기는 한데, 근데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수학이 심각하게 발전되기 시작한 건 또 17세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7세기에는 뭐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러지만은 아버지를 뭐 한 손에 꼽으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여성에게도 이제 철학과 수학을 가르쳤다고 실제 가르쳤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 남성 수학자, 여성 수학자보다 그 숫자라든가 또 공헌을 한 거에서는 또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그야말로 역사적 우연, 액시던트 오브 히스토리인가요? 아니면은 사실은 남자들이 수학적으로 뛰어난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예컨대 23세기, 24세기 얘는 여성 수학자들이 훨씬 많아서 또 이제 22세기, 23세기 그 학자들이 왜 21세기까지는 남자 수학자가 많았을까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될까요? 그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비교적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남녀 사이에 수학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작은 차이일 거는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 약간 그림으로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능력도 분포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이렇게 수학 능력 이렇게 쓰고 그러면 뭐 분포로 뭐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겠죠. 그렇죠. 이쪽이 높은 축이라고 그러면은 뭐 평균이 여기 정도고. 그러면은 보통 남녀 차이라고 해봤자 아무리 어떤 식으로 재더라도 뭐 이런 분포하고 이런 분포 차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측정하더라도 제가 약간 본 바에 의하면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실제 한 개인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물어보면 별로 없죠. 분포 차이가 약간 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초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분포 차이가 거의 뭐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고 계시는 그 제자분들은 남녀 차이가 사실상 없나요,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학생이 너무 적다는 문제는 있잖아요. 어느 사회에서나 아직까지 그 충분히 진출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잘하는 학생들끼리 보면 뭐 당연히 별 차이가 없고 근데 아직까지 여성들이 충분히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려운 면이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정 교수님 강의에 또 직장인들도 많이 이제 오시고 이제 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이 책에 또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좀 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카오스 강연하시거나 예. 뭐 저는 재밌게 했는데 관중들이 얼마나 재밌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직장인 분들은 왜 그 김 교수님 강의에 들어오나요? 그건 이제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짐작한데는 그러니까 제가 저 출판사에 계신 분들하고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들이고 학생이고 성인이고 엄청나게 교육열이 높잖아요. 뭔가 배우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하고 교양을 갖추고 싶어하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더군다나 수학에 있어서는 내가 옛날에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충족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짐작컨대는 정말로 그 높은 교육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어떤 학문적인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계속 공부한다, 지식 수준을 높이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만큼 강한 사회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간간히 그 일반인들의 이 수학에 대한 무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일반인들 갖고 있는 그 수학에 대한 오해, 편견, 무지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첫째 무지가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수학을 너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지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단지 뭐 오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아마 그건 제가 책에서 설명한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학적인 사고가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활에서도 사고를 점점 명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수학에서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수학적인 사고하는 거는 뭐 굉장히 정성적으로 다른 거다. 이거는 좀 흔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혹시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학적 사고요. 한 문장으로요. 한 문장 아니면 한 패러그래프. 그 수학적 사고의 예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게 이제 제가 강의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예인데, 사실 이 얘기하고 관계가 꽤 많은데요. 이제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여자가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여자는 대체로 자기보다 어린 나쁜 남자하고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인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머리가 좋은 여자, 나쁜 여자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나쁘다 갖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스케일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머리가 여자다 남자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몇 개가 생기는 네 개가 생기는 건가요? 근데 그 통계적으로 어느 박스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머리가 좋은 여자가 머리가 나쁜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보다 대체로 반대인 나쁜 경우도 남자. 그렇지 않나요? 아, 자기보다요? 예. 그러니까 뭐 지능 지수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다른 분들도 물어볼까요? 이게 혹시 아시겠어요? 답이 뭔지? 책에 나와 있어요. 자연스럽게 책 써줘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미 수학적 사고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기자님도. 왜냐하면 그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미 좀 구분을 해보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수학적 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같은데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별의별 답이 다 나오겠죠. 가령 뭐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려고 그런다면 뭐 그런 답도 가능하고 여자들이 뭐죠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제 답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요점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종류의 답들은 뭐 그런 경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사해봐야지 되겠지만 그게 정답이다 이거 결정짓기는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잠깐 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만약 지능의 경우에도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지능을 가지고 얘기하죠. 감정적으로. 예. 그냥 지능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남자가 이렇다. 남자들의 지능의 분포를 보면은. 대충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 사실 그냥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내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실제가 어떻든 그래서 뭐 여자가 뭐 이렇게 분포돼 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증가하는 쪽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는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쪽 아무래도 이쪽에 이쪽 어디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굉장히라고 그랬으니까 꽤 많이 이쪽으로 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에 비해서 대부분 여자는 어때요? 이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겠죠. 예. 그러면은 대부분 여자가 이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분포가 비슷하기만 하면은 대부분 남자도 이 여자보다 머리가 나쁘겠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만나면은 자기보다 머리가 나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가정은 첫째 머리 좋은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측정할 수 있다.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남녀가 대충 분포가 비슷하다. 그 사실만 알면은 우리가 이거 뭐 논리적으로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수학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아까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종류의 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건데 근데 수학적으로 사고해 보면은 비교적 간단한 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질문을 약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한 거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나쁜 남자도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는 자기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남자도 자기보다 대체로는 머리가 나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될 거 아니에요. 확률적인 분포를 보면. 그런데 마치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이상한 인상을 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편견에 입각한 오답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어떤 권력 정치 스타일로 정치적 사고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살아가는 게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종교적이고 이렇게 이타적이고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걸 협상적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항상 협상 물론 이제 애들을 갖다가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이빨 닦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는 것도 협상의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또 사람들이 다 협상적 사하거나 그러니까 정치 사람들이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수학적 사고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도 행복하게 될까요? 행복하고 무관한 문제.
이제 제가 정직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행복한데 도움은 주는 것 같아요. 예, 적인 사고. 물론 그거 가지고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여러 요건이 많으니까. 근데 가령 지금 이 예만 해도 어떤 종류의 불행을 피하는 데는 좀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약간 현상을 이해만 해도 그러면은 어떤 자연 현상이 무엇이다. 그러면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따르는 결과들이 어떤 것이다. 그걸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우선 이해한다는 거는 뭔가 행복에 도움을 주잖아요. 대체로의 경우는 이해상적 전혀 혼란스럽게 무지의 상태에 비해서는. 그런데 소학적인 사고가 세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게 자체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20세기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사회학적인 학문에서도 수학적인 구조들이 상당히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통계라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근데 그게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초가 탄탄하면은 어떻게 보면 많은 학문의 어려운 부분을 터득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적어도 터득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주거든요. 수학적인 이해라는 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은 당연히 불행을 막는 데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수학 예는 아니지만 가령 이제 모기 물리면은 안 좋잖아요. 여름에 모기 많이 나타나면 그래서 제가 저도 실천은 잘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믿는 바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모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모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나는 건지, 그다음에 물릴 때 가려운 거는 어떤 거지. 근데 우리 이 동네에 있는 모기만 해도 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모기 같으면 우선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종류의 모기인가, 그리고 이런 모기 같으면 어떤 식으로 무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보면은 귀찮은 것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 관심을 갖고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라는 것이 불행을 막아주는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보면. 근데 거기서 수학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현대 세상에서는. 특히 경제에서 또 수학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독자들에게 뭐 중앙일보 독자 또 이 책의 독자, 이 독자 일반 뭐 국민 유권자에게 한 말씀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너무 거창한 질문이에요. 국민 유권자를 빼고 일반 수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요. 이것도 좀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거의 지금 뭐 국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세계인이 다 상당히 수학은 높은 수준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